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온라인 2주차 오늘이 4월 12일 월요일이죠. 여기서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월요일 혹은 화요일일 겁니다. 13일. 지난 시간에 여기 하다 잘렸죠. 쌤이 배터리가 없었어가지고 여기 잘렸는데 일단 다시 한번 필기를 해놨고 설명 천천히 처음부터 하면서 복습 겸 마무리 짓고 다음 배울 내용 들어갈게요. 먼저 다시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퇴적된 고생대 시대의 암석 퇴적함들은 초기에는 해성층, 후기에는 육성층이었다. 그다음에 중생대 때는 모두 육성층이며 신생대일 때는 육해가 공존하는데 뭐 그닥 크게 뭐 중요하진 않다. 돌아와서 여기 강원도 태백 구문소 강원도에 있는 이쪽에서는 해성층이면서 석회암 그러니까 연안 환경 바다면서 뭐 따뜻한 그런 환경이었어서 석회암이 많고 삼엽중 화석이 등장한다. 이런 거는 표준 화석인데 뒤에 화석 종류 다룰 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흔과 건열이 발견된다. 고생대는 끝이고요. 중생대를 넘어오면 경기도 화성과 경남 고성 두 군데에서는 공룡과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경기도 화성에서는 공룡 알과 뼈 화석이 발견되었고요. 경남 고성에서는 공룡 발자국 세 발자국과 연은 건열 셰일층에서 발견된다. 얕은 물가에서 퇴적되었구나. 공룡들이 발자국 쿵쿵쿵쿵 찍고 다녔구나. 그럼 전북 마이산 여기까지 설명하다가 아마 끊겼을 것 같은데 전북 마이산은 말기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감들이 뻥뻥 떨어져 나간 타포니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포니 구조라고 했어요. 원래 여감층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비바람에 의해서 덩어리째로 툭툭 떨어져 나온 곳을 우리가 타포니라고 한다. 그 다음에 호수가 융기되어서 형성된 산 구조이기 때문에 담수생물, 바다 말고 담수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중생대의 마지막 전북 채석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강 이름과 같이 환경은 호수 환경이죠. 전부 다 육성층이라고 했어요. 호수 환경이면서 바다가 철썩철썩 치면서 깎여서 만들어진 바다에 의해 침식된 동굴, 그 다음에 바다에 의해 침식된 절벽, 즉 해식 동굴과 해식 절벽이 발달해 있다. 대략 그림으로 그냥 그려서 보면 이렇게 지층이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있다. 바다고 철썩 쳐서 여기가 이렇게 파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해식 동굴이라고 부르고 더 많이 깎여가지고 뭐 위에들이 깎였어요. 깎였는데 여기 철썩 와서 여기가 다 깎여버렸어. 그 다음에 이 지층이 위로 융기를 슉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생기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해식 절벽이라고 한다. 어쨌든 바다에 의해서 침식된 해식도 지금은 이제 바다와 맞닿아 있으니까 이때 당시는 호수 환경이었는데 퇴적될 당시엔 중생대 때는 지금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이라서 해식 동굴과 해식 절벽이 발달해 있다. 마지막 신생대는 제주도 하나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제주도 다른 신생대 뭐 독도나 울릉도나 이런 것도 신생대 형성된 곳은 많지만 추가로 더 많지만 그래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제주도 수월봉이 가장 많이 물어본다. 여기는 제주도 하니까 한라산 화산 폭발에 의한 응해암층이 형성되어 있다. 화산 쇄설물 암, 응해암이 형성되어 있다. 까지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이 끝납니다. 여기 잠깐 멈춰놓고 한 번 더 그리고 필기 딱 예쁘게 해놓고 다음 수업 들읍시다 우리. 끝납니다. 넘어갑니다. 지우고. 또 안되죠. 오래 지나가지고. 오늘은 뭐 볼 거냐면 이 여러 지질 구조 우리 출제 포인트 중에 지질 구조 있었죠. 요거 이제 볼 거예요. 퇴적 환경까지 봤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왜 이러죠? 지질 구조에서 습곡부터 이제 차근차근 볼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일요일 밤 6시 45분이에요. 쌤이
원래 월요일날 와서 강의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럼 또 우리 월요일날 수업 듣는 반 친구들이 늦게 들을 것 같아서 일요일날 집에서 쉬고 있다가 에이 나오자 해서 나오는 길에 머리 파마까지 해버렸습니다. 좀 어떠세요? 어떠세요란다.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나름 좀 파마 펌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세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좀 살살 해서 그나마 웨이브가 좀 덜 합니다. 수업 들어갈게요. 이제 지질 구조, 여러 가지 지질 구조를 볼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질 구조가 총 몇 개냐면 습곡, 단층, 부정압, 그다음에 전리, 과니까, 포획 이렇게 총 5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총 5가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3가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2가지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습곡과 단층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 과니까, 포획. 아니다. 이거까지 다음 시간이네요. 여기 전리 요거 볼 거예요. 전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볍게 알아봤으니까 뒤에 배우는 부정압과 과니까, 포획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뒤로 뺐고 오늘은 습곡부터 습곡이랑 단층 그리고 전리 요 3가지 딱 볼 겁니다. 알겠죠? 먼저 습곡이랑 우리 습곡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앞에서 대1단원 할 때 대단원 1단원 할 때 습곡 관련된 말이 그 수렴형 경계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충돌하는 그 충돌대에서 습곡 산맥 있었죠. 그렇죠? 습곡 산맥 할 때 그 습곡자예요. 그러니까 습곡이 뭔지를 알면 습곡 산맥도 뭔지 알겠네요. 그렇죠? 습곡은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와 압력이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구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횡압력이 먼저 알아야겠죠? 횡압력이란 양쪽에서 미는 힘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양쪽에서 미는 힘. 그러니까 쌤 얼굴 이렇게 쓰면 양쪽에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누르는 그 미는 힘, 양쪽에서 미는 힘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가볍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어이구. 여기 요런 지층이 있을 때 양쪽에서 미니까 어떻게 돼요? 쌤이 밀어볼게요. 한번 으아! 휘어지는 거 보입니까? 요런 걸 우리가 습곡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이 습곡에 대한 예시랑 특징들을 볼 건데 여기서 각각의 또 이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습곡에서 그 어디냐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습곡의 그 습곡축면, 배사구조, 향사구조 이런 말들을 붙이면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왜 있잖아 컴퓨터 할 때 그 왜 기억 니은 디귿 적혀 있고 그 왜 채팅 칠 때 필요하고 그 문서 작업할 때도 이거 있잖아 하는 것보다 그냥 키보드 하면 좀 더 이해가 쉽듯이 습곡에서도 이렇게 습곡에 대한 명칭들을 알아놓아야 과학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죠. 볼게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습곡축과 날개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배사, 향사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습곡축면이 여기는 설명 안 돼 있네요. 축면까지 알아야 돼요. 축면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축면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좀 적긴 했는데 우선 제일 먼저 볼 게 습곡축을 먼저 봅시다. 습곡축이란 습곡 구조에서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 그림 있죠? 이 교과서 그림 보입니까? 여기도 같이 볼게요. 습곡축이란 요런 지층에서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이은 여기를 우리가 습곡축이라고 해요. 가장 많이 휘어 있죠. 가장 경사가 가파르죠. 이렇게 여기도 여기를 우리가 습곡축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쯤이 되겠죠. 이쯤 여기를 습곡축, 여기도 습곡축, 또 여기도 습곡축. 그러면 습곡축은 하나의 축,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직선. 습곡축은 직선. 그리고 회전축, 회전을 하는 딱 기준이 되는 회전축이죠. 지구 자전축 다 직선이에요. 직선, 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습곡축인 거죠. 이렇게. 이 분필 말고 이 보드마커가 습곡축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그게 요것도 습곡축이고요. 여기 지층과 여기 지층, 여기도 습곡축이고요. 여기도 습곡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습곡축, 여기도 습곡축, 여기도 습곡축. 사실 이렇게 뒤로 뚫려 간 거죠. 지금 쭉 뚫고 간 겁니다. 이렇게. 이해된 거죠? 요걸 전부 다 습곡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부터 점점점점점 해서 저 뒤에까지 하나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습곡축이라고 부른다. 이해됐죠? 그러한 습곡축들이 막 모여 있겠죠. 여기도 습곡축, 여기도 습곡축, 여기도 습곡축. 그럼 여기 이 점, 이 점, 이 점을 이어가지고 요런 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다시 여기 그림 잘 보세요. 이 점, 이 점 이어서 이러한 직선, 습곡축. 여기도 습곡축. 여기도 습곡축, 습곡축, 습곡축만 있는데 이러한 직선들의 모임. 요걸 우리가 습곡축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습곡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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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곡축 그게 모여가지고 습곡축면. 발음 너무 어렵네요. 선생님 발음이 안 좋다는 좀 지적을 많이 들었는데 습곡축, 습곡축 모여서 습곡축면 됐죠? 깔끔하게. 여기까지가 이 습곡축면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습곡 구조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이 배사 구조와 향사 구조예요. 배사 구조와 향사 구조는 습곡이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기준이 돼요. 여기 옆에 그림 볼까요? 그림 좀 작죠? 선생님 옆에 좀 크게 그릴까요? 다시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다. 원래는 지층은 항상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쌓여죠. 원래 지층은 원래 이렇게 쌓여야 정상입니다. 근데 양쪽에서 힘을 빡 받으니까 아까 이 F형이 휘어지는 것처럼 지층이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서 뚫고 가는 방향이 습곡축. 이러한 면을 우리가 습곡축면이라고 했을 때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사구조, 그냥 배사라고 돼요. 구조는 생략하고 배사라고 하고, 이쪽 부분 아래로 볼록한 이 부분을 우리가 향사구조라고 해요. 구조는 생략 가능하다. 향사 혹은 향사구조 이렇게 부른다. 여기서 근데 조금 낚시가 많이 나오고 학생들을 당황시키는 게 지층이 위로 휘었냐 지층이 아래로 볼록하게 휘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모양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잘 봐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여기까지 그림 잘 보이죠? 땅의 모양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이거 옆에서 봤을 때입니다. 다시 이것까지 그리면 안 되죠. 땅의 모양은 여기가 산 정상이고 여기가 낮은 곳이에요. 이렇게 볼록하게 멀리서 봤을 때 이거 왠지 습곡 같고 여기가 위로 볼록하니까 배사, 여기가 향사일 거야 이렇게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지층의 휘어짐 정도를 봐야 돼요. 내부 지층이 어떻게 휘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내부의 지층을 봤더니 지층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지층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아래로 볼록하죠? 이쪽이 향사고요. 이쪽은 사실 위로 깎인 거지만 위로 볼록한 구간이죠. 이렇게 이쪽이 배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배사 향사의 기준은 지층의 모양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다시 지형의 모양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지층이 위로 볼록하게 휘어있냐 아래로 볼록하게 휘어있냐 이 지층이 이해됐습니까? 지형이 아니라 지층이. 여기 낚시로 간혹 나오는 문제라서 쌤이 하나 좀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로 봤을 때 이게 축면, 이게 축 이런 게 우리가 축면. 그럼 이쪽은 향사축이고 이렇게는 향사축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습곡축면이면서 동시에 그쪽이 향사라면 향사축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죠?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쌤, 좀 배사 향사 맨날 헷갈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새 살이 뒤룩뒤룩 찌고 있는 병성쌤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아, 배부르다. 밥 많이 먹었으니까. 아, 배불러. 누워 있죠. 쌤 배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아, 배불러. 위로 볼록한 게 배사. 왜? 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배사.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배사. 그럼 반대는 나머지 형사. 이해됐죠? 가볍게 필기할 내용 요거 여기 이런 것도 적어 놓으면 좋겠죠. 배사 형사는 지형과는 무관, 지층이 중요하다. 지형 말고 이거 지형입니다. 지형. 배사 형사는 지형이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층이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가 중요하다. 필기 가볍게 할 사람들 하고 지우고 습곡의 종류 설명할 겁니다. 이제 수업 몇 분 지났죠? 쌤 좀 봐야겠죠. 또 너무 길면 또 너무 싫으니까 16분 한 7시 10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6분 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더 10분 정도 더 안에 끝나지려나 모르겠는데 빨리 한번 해볼게요. 안 끝나시면 뭐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거고 계속해서 뭐 밀리면 되죠. 뭐 지구과학 전국에서 제일 진도 느린데 뭐 더 느리면 어떻습니까? 습곡의 종류는 뭐를 기준으로 잡냐면 이 습곡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볼 때는 항상 습곡축 면과 수평면이 서로 서로의 기울기에 따라 분류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습곡이란 말은 우리가 정자는 항상 바르다, 뭔가 깨끗하다, 깔끔하다 이렇게 정자 붙이죠. 정습곡은 습곡축 면과 이런 습곡축 이렇게 좀 되겠죠. 습곡축 면과 수평면이 서로 수직에 가까울 때를 우리가 정습곡이라고 불러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때 습곡축 면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런 A4 용지를 이게 습곡축 면이죠. 이게 이렇게 보면 직선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것과 여기 어딘가에 있는 가상의 수평면과 거의 수직을 이룰 때 우리가 이러한 습곡을 정습곡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습곡. 그럼 이 습곡축 면이 이렇게 바르게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그림이 밑에 해당하는 경사습곡이에요. 경사습곡은 습곡축이 약간 이렇게 누워 있죠. 수평면과 약간 비스하게 기울어진, 그러니까 습곡축 면이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지면 경사습곡이다. 근데 그 기울어진 정도가 아예 요렇게, 그러니까 정습곡은 습곡축 면이 요렇고 경사습곡은 한 요 정도 되고 행마습곡은 한 요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습곡축 면이 아예 누워있는, 이렇게 누워있는 걸 우리가 횡화습곡이라고 불러요. 와자가 뭐 누울 와자인가? 횡하면 옆으로 누워있는 습곡이다 해서 많이 찌그러질 때 이거를 그 A4 용지로 보면 아이고 개판 났네요. 큰일 났다. 잠깐만요. 힘이 빠지네요. 줄줄줄 셀 뻔했네요. 또 지난 시간처럼 손에 날려날 뻔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양쪽에 힘을 받았다 으아 눌렀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정습곡 이랬죠. 이렇게 돼 있으면 경사습곡, 이렇게 돼 있으면 횡화습곡. 이해됐습니까? 정습곡 좀 더 한쪽이 세게 밀었어요. 경사습곡 조금 더 세게 밀었어요. 횡화습곡. 이런 거는 양쪽에서 누르는 힘의 차이가 발생할 때 이러한 경사습곡이나 횡화습곡이 발달하게 돼요. 여러분도 직접 이 종이를 눌러보면 알아요. 선생님 여기서 오른손은 가만히 있고 왼손만 힘을 한번 줘볼게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손, 움직이고 있는 이 손만 힘을 주면 이렇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양쪽에서 누르는 힘의 차이가 좀 발생할 때 이러한 경사습곡과 횡화습곡이 발달한다. 양쪽이 똑같이 누르면 똑같이 힘을 주면 그냥 정습곡인데 좁아질 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이제 습곡에 대한 설명 끝. 다음 것까지 할 수 있겠네요.
정수고, 선생님 오버 스러스트 이거는 over thrust인데 over thrust인데 요거는 나중에 단층 배우고 나서 역단층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역단층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역단층이 뭔지 알려면 단층이 뭔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있는 단층 배우고 와서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이어서 단층 보도록 합시다. 단층. 단층은 끊어질 단자예요. 끊기다. 뭐가? 지층이 팍 깨져가지고 끊겨있는 상태를 우리가 단층이다 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져 있는데 양쪽이 암석이 깨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로 이동하여 있어야 돼요. 양쪽이 그러니까 어떠한 경계면이 있는데 그 경계면을 기준으로 암석의 상대적인 이동이 있어야 돼요. 암석 혹은 지층의 어쨌든 그냥 큰 덩어리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 이동이 없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볍게 배웠던 전리예요. 전리. 우리 주상전리, 판상전리, 화산암에서는 주상전리, 심성암이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거는 판상전리.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거는 양쪽에 틈을 기준으로 양쪽에 별로 큰 이동이 없어요. 별로 큰이 아니라 아예 이동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배울 이 단층에는 깨진 면을 경계로 해서 상대적인 이동이 있을 때를 우리가 단층이라고 불러요. 그럼 단층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단층의 각각에 대한 이름, 여기, 저기, 그 있잖아, 여기 그 사다리꼴 있을 때 그 왼쪽 거 그 중에서 야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상반, 하반 하는 게 편하니까 이러한 단층의 구조, 명칭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 단층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습곡이랑 똑같죠. 습곡도 습곡축, 면, 그다음에 배사, 향사 이런 거 배운 다음에 습곡의 종류, 정습곡, 경사습곡, 행화습곡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단층도 마찬가지로 단층의 구조에서 뭐 여기가 상반, 여기 하반, 단층 선, 단층 면 이런 거 배우고 나서 뭐 정단층, 역단층, 뭐 주향이동 단층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로 상반 하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상반 하반. 그러려면 먼저 단층 면과 단층 선도 알아야 되겠죠. 옆에서 딱 봤을 때 어떠한 지층이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얘랑 분명히 똑같은 친구인데 이렇게 확 이동되어 있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검은색인데 여기도 검은색이에요. 나이를 조사해봤더니 이 둘의 나이도 똑같아. 생성되어 있는 이루고 있는 암석도 똑같아. 그럼 원래 얘랑 얘는 똑같은 지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얘와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서로 어긋나 있는 상태가 발견되었어요. 요걸 뭐라고 한다고? 단층이다. 이렇게 단층이 있을 때 요 부분은 우리가 단층선이라고 불러요. 단층선. 그냥 잘리기 전 모습을 보면 이렇게 바짝 먼저 균일이 탁 하고 얘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단층선. 그러면 이때 여기 이 단층선의 기준으로 쫄라맨을 한 명 그리면 됩니다. 선생님을 그리기 너무 잔인하니까 쫄라맨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야호 이렇게. 그럼 이 단층선에 의해서 쫄라맨이 팍 하고 잘리죠. 으악 하고 잘렸어요. 상반신이 있는 쪽이 항상 상반이고요. 하반신이 있는 쪽이 항상 하반이 돼요.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상반과 하반이 안 헷갈립니다. 이렇게 잘려도 되죠. 이번에 이렇게 쓰니까 반대로 이렇게. 여기 상반신이 있을 거고 여기 하반신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툭 잘리면 이쪽이 상반, 이쪽이 하반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상반과 하반은 단층선의 기준으로 원래라면 그 윗부분에 상반, 아랫부분에 하반이라 하는데 이렇게 단층이 있으면 여기가 아랫부분 같고 막 헷갈린단 말이야.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상반이더라 하반이더라 아래쪽으로 왔으니까 이게 하반이었나 막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잘리기 전 딱 모습을 두고 이렇게 됐을 때 상반신 머리 어디가 있을까요? 머리 여기 어딘가에 잘려 있겠죠. 이렇게 으악 하고 하반신은 여기 이렇게 으악 하고 잘려 있겠죠. 이랬습니까? 좀 잔인하긴 한데 어쨌든 상반신과 하반신이 있으면 그게 상반 하반이다. 알겠죠? 이걸 입체로 봤을 때 또 쌤 입체적 그림도 잘 그리죠.
이렇게 입체로 봤을 때 이게 단층 선이었다면 이러한 단층가 여기 이쪽 여기를 우리가 단층면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렇게 전체 하나의 면, 요처럼 하나의 면, A4 용지 또 아까 스kok축 면처럼 이게 단층면이다. 됐죠? 상반과 하반, 단층선, 단층면 배웠어요. 단층의 구조를 다 배운 거예요. 이제 단층의 종류. 단층의 종류는 정, 역, 주향, 이동 이렇게 나뉘어요. 정단층은요. 말 그대로 또 발의 정자죠. 발의 정자. 우리가 이러한 두부를 싹둑 잘랐을 때 중력에 의해서 이쪽이 당연히 스르르 이렇게 미끄러 내려오겠죠. 당연히 스르르 내려왔을 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 상태처럼 보이는 거죠. 원래라면 중력에 의해서 얘가 무조건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정단층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얘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애들도 있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정단층, 요거를 역단층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했나요? 근데 사실 역단층은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여기가 상반이라고 그랬죠. 상반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놈이 위로 갔어. 그러니까 이걸 정단층이라고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얘는 상반이 내려왔죠. 이게 역단층 같고 상반이 올라갔으니까 얘가 정단층 같고 막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헷갈리게끔 딱 여기서 기억해 놓는 거예요. 정단층은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려온 모양, 원래 그러한 것 같은 것, 다른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이상한 거죠. 요거 가만히 이렇게 잘렸을 때 내뜸 스르륵 미끄러져 내릴 거란 말이죠. 요게 정단층, 요게 역단층. 아니면 이렇게도 외워야 돼요. 상반이 위에 있죠. 그럼 역단층이다. 우리 지구과학 공부할 때는 상상력을 기릅시다 해서 상반이 상에 있으면 역단층, 상상력 이렇게 외워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외워도 됩니다. 정단층과 역단층 안 헷갈리게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향이동 단층은 전단 응력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전단 응력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장력과 행압력을 알아야 돼요. 힘의 종류인데 장력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양쪽으로 잡아당김. 이렇게 했을 때 쌤 볼 양쪽을 꼬집고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하는 그 힘이 장력. 아까 설명했죠. 행압력은 양쪽에서 압력을 누르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행압력. 잡아당기면 장력. 누르면 행압력. 이랬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전단 응력은 그냥 양쪽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게 전단 응력. 어쨌든 이런 힘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정단층, 역단층, 주향이동 단층. 정단층은 상반이 이렇게 슉 내려온 거죠. 왜? 양쪽에서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이 단층 선, 단층 면을 기준으로 스르륵 이렇게 벌어지면서 생성된 게 정단층. 역단층은 횡압력에 의해서 양쪽에서 밀어 누르니까 짜부대니까 얘가 올라온 거죠. 이렇게 양쪽에서 누르니까 얘가 휘 하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이게 역단층. 그다음에 마지막 주향이동 단층은 이쪽과 이쪽이 서로 얘는 이쪽으로 때리고 얘는 이쪽으로 때리니까 서로 그냥 스르륵 비껴나가는 것이 주향이동 단층이에요. 그럼 요거 보니까 떠오르는 게 변환 단층과 많이 헷갈려요, 학생들이. 쌤, 변환 단층과 주향이동 단층 도대체 뭐예요? 요거를 쌤이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까지 보입니까? over thrust 이건 지울게요. 뒤에 설명하면 되니까요. 주향 이동과 변환 단층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차이점이 아니라 구별. 먼저 주향 이동 단층은 주향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럼 주향이 또 쌤 뭐예요? 주향은 지층과 나란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지층과 나란한 방향, 이 방향이라던가 이 방향이라던가
이 방향은 어쨌든 수평 방향을 의미하는 게 주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평한 수평. 지층. 만약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그 방향인 거고. 어쨌든 지층과 나란한 방향. 요런 지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향은 어떤 게 되는 거냐면 뭐 요것도 주향, 요것도 주향, 요것도 주향 이런 식으로. 요게 다 주향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는 요 방향, 주향. 뭐 어쨌든 이거는 G2에 나온 내용에서 주향이 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수평 방향이다라는 게 주향 이동 단층이고. 그럼 결국 주향 이동도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변환 단층도 우리 해령 기준으로 좌우로 이동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큰 차이점은 변환 단층은 항상 해령 부근에서만 존재해요. 해령 부근에서만 있는 것을 우리가 변환 단층이라고 부르고 주향 이동은 해령 부근이 아니더라도 발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집합으로 봤을 때 이쪽이 주향 이동 단층이고요. 주향 이동 단층 안에 변환 단층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향 이동 단층이 더 큰 범위를 차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존형 경계에서 이런 것도 보존형이라 했었어요.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둘 다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층 두 개가 둘 다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얘는 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 따지면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존형 경계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갈라지겠죠, 틈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주향 이동 단층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이동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변환 단층은 무조건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실제로 판이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변환 단층이라고 불렀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정리. 중향 이동 단층은 상대적으로 좌우로 이동을 하든 실제로 좌우로 이동을 하든 다 주향 이동 단층에 포함이 된다. 근데 변환 단층은 실제로 좌우로 이동하는 여기만 해당되며 해령에서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해령이 있으면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은 변환 단층이라고 얘만 특정적으로 부르는 거고 나머지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모든 것들은 주향 이동 단층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어렵죠. 이게 맨날 이렇게 해놓고 주향 이동 단층이랑 뭐 변환 단층이랑 설명도 안 써놓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헷갈려 합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주향 이동 단층이 더 큰 범위, 변환 단층은 작은 범위. 변환 단층은 해령 부근에만 있는 애들을 변환 단층이라 부르고 실제로 좌우로 반대로 이동할 때만 변환 단층이라 부르며 주향 이동 단층은 그냥 해령 말고 전체 아무 때나 다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좌우로 이동만 하면. 이해됐죠? 원래 이 다음에 전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보니까 좀 많이 지났죠. 한 30분 됐죠. 그럼 또 어마어마한 원망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이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전리 가볍게 하고 부정합과 관이과 포획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요. 2교시란다. 어쨌든 두 번째 차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